이어서 발명의 설명 가겠습니다. 1번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 42조 사망 1호하고 2호를 개괄한 거고요. 2번 42조 사망 1호 1번 의 취지 얘는 의미가 개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걸 방식적인 부분이라고도 하고 형식적인 부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42조 9항 이게 시행규칙 21조로 빠지는 거고요. 이게 그 목차를 잡는 걸 말합니다. 발명의 명칭 쓰고 배경기술 쓰고 과제 쓰고 그런 목차대로 쓰는 거. 그리고 어제 진도 나갔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법으로서 도입된 게 목차 없이 쓸 수 있는 걸 임시명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체적인 부분. 위반 시 기재불비라고 해서 거절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 여기가 42조 사망 1호와 2호가 있어요. 42조 사망 1호가 쉽게 실시를 요구하는 거고 취지는 발명 공개를 위함입니다. 쉽게 실시 가능하게 기재를 해야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내용이고요. 판단 기준은 쉽게 생산,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건 발명인 같은 경우는 실시행위가 생사형 대 수천 전이고 방법은 사청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양도, 대여, 청약, 전시 이런 건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 물건 발명 같은 경우 생산과 사용을 남들도 따라할 수 있게 쓸 것, 그 다음에 방법 발명 같은 경우 남들도 사용할 수 있게 쓸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실시라는 게. 그래서 얘를 자세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이런 문장 많이 써요. 발명의 설명에 작성된 내용만으로 생산과 사용이 쉽게 가능할 것, 그것을 40조 사망 1호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40조 사망 1호는 급발속기 통제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제도의 취지는 발명 공개 목적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은 급발속기 통제가 명세서 기재와 추론식 기술상식만으로 별도의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 없이 쉽게 생산과 사용이 가능할 것, 이렇게 답안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키워드별로 이해를 하시고 기본서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 취지, 발명 공개가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2번 쉽게 실시 가능하게 기재할 것은 급발속기 통자 입장인데 급발속기 통자란 판례는 그 기술 분야에서의 보통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를 뜻한다. 이거는 뭐 답안지 쓸 상황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1번 기재 방법의 완화. 얘도 답안지에 기재할 상황은 거의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 목적 구성 효과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발명에 대해서는 목적 구성 효과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사실 약간 좀 이쪽 내용인데 그 발명의 목적과 구성과 효과를 반드시 써야 된다. 지금 최근 개정법에서는 목적이 과제가 됐고 구성이 이제 수단이 됐고 효과는 효과인데 과제와 수단과 효과를 써주면 좋겠지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기재 방법의 완화 파트입니다. 약간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0조 사망 1호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형식적인 내용에 가까운 이쪽 파트였습니다.
답안지에 쓸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현행법에서는 목차를 써주면 좋은데 일부 목차인 경우에 생략 가능하다. 이게 개정됐다는 상황입니다. 여긴 생략 없이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특수한 지식의 부과. 여기요. 특수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추론식, 기술상식과 명서적 기재만으로 쉽게 생산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써놓으라. 그 다음에 3번 수많은 반복 실험. 여기 과도한 시행착오. 이게 수많은 반복 실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내가 몇 번 만들어 보니까 나도 만들어지네. 이 정도로 자세하게 써라. 다음 실시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제가 요 밑에서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건데 사례형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례형 문제가 시험지에 발명이 설명하고 청구 범위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재불비 찾아내라. 우리 변리사들이 일반적 실무에서 하는 업무 스타일 그거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출제할 시기가 됐습니다. 정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발설 기재불비 찾기가 42조 3항 1호하고 2호가 있어요. 얘는 쉽게 실시, 얘는 배경기술 기재. 요거 발명의 설명 보고 배경기술 기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는데 배경기술 기재할 때는 심사 실무상 선행기술 문헌 명칭을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허공 보면 한국 등록 특허공보 1, 2, 3, 5 뭐 요런 게 있어야 돼요. 논문이라면 어디 저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찾기로 하시면 돼요. 선행기술 문헌 명칭 이게 있냐 없냐로 찾으시면 됩니다. 45 3항1호는 문제가 실시에로 나옵니다. 실시에가 있냐 없냐. 우리 1차 때 기억나시나요? 이거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발명의 설명은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 없이도 추론식, 규상식과 명서적 기준만으로 그 발속 통제가 쉽게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되는데 이 문구 기억나시나요? 발명에 따라서는 기기장치와 화학 분야가 좀 다른 면모가 있다. 그래서 화학 분야로 가게 되면 화학이나 약학이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험의 과학이라는 것은 밝혀진 메커니즘, 밝혀진 이론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밝혀진 교과서적인 내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험을 해보고 효과를 확인해야 뭐야 너도 그런 효과 나왔어? 그래야 비로소 발명이 완성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험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적 메커니즘이 부족해서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야 비로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화학이나 약학 분야는 쉽게 생산과 사용이 가능하려면 실험 결과를 적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험 결과가 없으면은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이 없이는 그 효과를 그 발속 동작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효과라는 것은 여기 사용 행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발명을 사용한다는 게 그 발명의 효과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기계장치와 달리 화학 분야는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려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00%인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실험 데이터가 없이는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사용함에 있어서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 실험 결과를 쓰지 않으면 45 3항1호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실시에 이게 실험 데이터 쓰는 부분이에요.
사용료에 많이 쓰는데 이게 실험 데이터 쓰는 겁니다. 효과 데이터. 이게 있냐 없냐,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있냐 없냐로 찾아내는 거죠. 이거 기본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나 사례제 풀이 강의에서 보시면 사례제 핸드북에 예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같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나 약학이라고 해서 항상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커니즘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번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 내용에 따라서는 실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40여 사망의 위로를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요 판례 이거 1차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실시가 있으면 답안지에 쓸 게 없죠. 실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잡는 겁니다. 실시가 없다면 실시가 없어도 추론식 기술상식으로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눠서 이해할 수 없으면 기재불비, 이해할 수 있으면 실시가 없다 하더라도 기재불비가 아닐 것이다. 그거를 여기 지금 기본서에 판례 쓰면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사례형 문제가 발명에 설명하고 청구 부분을 주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거기서 거절류가 있는지를 찾아내시오. 그중에 42조 사망 1호 같은 경우는 주어진 발명의 설명에 실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실시가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 답안지 쓸 말이 없어요. 실시가 없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답안지 쓰는 거죠. 42조 사망 1호 취지 쓰고 판단 기준 쓰고 그 다음에 약학에서는 보통 실험의 과학이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안 같은 경우 추론식 기술상식에 의해서 효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아서 일반적인 화학이나 약학처럼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면 추론식 기술상식상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망 1호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오케이면은 이건 문제되지 않고 기술상식상 모른다. 그러면 실시해가 필요했는데 실시해도 없으니까 이런 사실은 사망 1호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면은 항상 이제 약학 쪽에서 또 이것도 강사님들이 정확하게 몰라갖고 아무데나 막 쓰시던데 이제 약학 분야에 여러 가지 발명들이 있습니다. 뭐 물질 특허도 있고요, 의학용도 특허도 있고, 제재 특허도 있고. 우리 1차 할 때 판례에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죠. 그 중에서 이제 의학용도 발명, 의학용도 발명 같은 경우 출원 시 양리 기전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양리 기전 이거 출원 시 기술상식 메커니즘이에요. 출원 시 양리 기전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명세서에 실험 데이터를 꼭 써야 되고 이 실험 데이터를 쓰지 않은 경우는 미완성 발명인과 동시에 40일 사망 1호 위반이다라고 해서 미완성 발명이라는 것을 부각하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미완성 발명은 실험 데이터 꼭 있어야 된다를 강조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기본 강의하고 있는데 이 기본 강의 취지는 2차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 쓰기 가능한 정도의 역량을 기르고 기본서를 외우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쓰는 스타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외우시면 좋은데 이 42조 사망 1호 파트는 사례형 문제로 나올 거고 발명의 설명에 실시해가 없는 상황으로 나올 겁니다. 실시해가 없다면 여기요. 40호 사망 1호 취지 기재하고 발명 공개, 판단 기준 기재하고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 없이 쉽게 생산과 사용이 가능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화학이나 약학 같은 경우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려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가 없어도 추론식 규상식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만 문제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면 문제될 것이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론 특히나 의학용도 발명 같은 경우는 추론식 양리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실험 데이터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미완성 발명으로까지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라인으로 이제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알아두시고 기본서 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 이제 보론용어로 간단히 치고 넘어갈 정도인데 실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말하고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45 사망이로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5 사망이요. 얘는 거의 문제 나오지 않고요. 낼 거 없으면 뭐 심시하면 살짝 한 5점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다면 사례형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는 선행기술 문헌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만 좀 잡아드릴게요. 선행기술 문헌이 없어도 여기 없어도 신규 기술 분야면 사실 사망이 오케이입니다. 종래 배경 기술이 없는 새롭게 내가 만든 새로운 기술 분야면 배경 기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 기술 분야라고 의견서 작성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심사 기준 얘기입니다. 뭐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40조 사망 이후 위반됐을 때 극복 방법, 40조 사망 이후 위반됐을 때 극복 방법 거기까지 나올 수 있을 건데 40조 사망 이후 위반되면 극복 방법이 거의 없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40조 사망 이후에 위반되는 경우에 출원식 기술상식상 실험 데이터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뭐 보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보정 방법으로 사실 구제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 다음에 40 사망 이후는 배경 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분야라고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명서서 보정을 통해서 선행기술 문헌명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때 선행기술 문헌명 추가하는 것은 신규 사항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심사 기준이에요. 뭐 굳이 한다면 여기까지 위반시 조치. 40조 사망 이후 심사관님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배경기술 기재 의무화하였고요. 국법에서는 이게 재량사항이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의무화 있습니다. 요건은 선행기술 문헌명 쓰면 되고요. 부적법한 경우 거절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번이요. 4번 부적법한 경우 유형에서 나번 거절을 통지받은 경우 배경기술에 관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추가하거나 이 선행기술 문헌명을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아요. 아니면 신규 분야로서 배경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여기요. 신규 기술 분야에서 배경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발명의 설명은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얘는 분할 출원 개정법에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발명의 설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은 꼭 청구 범위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특허법상 지위. 발명의 설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특허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방가로 2번 타출원지위는 사실 답안지에 쓸 내용은 별로 아니에요. 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은 확선지위는 나오죠. 확선지위는 최명도니까. 1번 특허권 보호로 가능한지 여부 이거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거의 쟁점이어서 과거에 약간 이런 식으로 쟁점하고 GS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얘는 논리 흐름이 청구 범위 없으면 이거 특허로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로서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첫 번째 명수수 보정을 통해서 청구 범위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추가할 때는 보존각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 보정이나 최초 거절유 통지에 따른 보정에서는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한데 최후 거절유 통지에 따른 보정이나 재심사 청구 시 보정에는 새로운 발명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보정각하될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한 문장 쓰시고 두 번째가 얘예요. 분할 출원. 특히나 분할 출원 중에서도 이거 그 개정법의 의의로서 많이 소개됐던 게
특허 결정 후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만 기재된 발명은 특허로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고 싶으면 청구범위 넣어야 돼요. 청구범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보정하고 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정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정각하로서 추가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보정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계를 확장해 준 제도가 분할 출원이에요. 첫 번째가 분할 출원 특허 결정 후에도 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명서도면 보정을 통해서 청구범위 추가하려면 특허 결정 후에는 못해요. 보정기간이 자진 보정기간, 거절료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 거절 결정 받고 재임사 청구 시밖에 없잖아요. 특허 결정 후에는 보정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정기간의 제한이 얘는 더 확대됐다. 이 분할 출원은 보정 가능 기간 플러스 거절 결정 받는 30일 플러스 특허 결정 받는 3개월 또는 성질을 빠른 날 더 많잖아요, 기간이. 분할 출원하면서 분할 출원에 청구범위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출원하면서는 원 출원의 최명도에 써있는 발명이면 아무거나 다는 거지 이런 거 보정각하 제도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비슷하게 연습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국어 출원에서 오역이 있을 때 오역을 해소해야지만 이제 거절이율을 극복할 수 있는데 오역이 있는 상태로 가면 40조 이상 전단에 유예됩니다. 그래서 거절이 돼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국어 번역문 제출, 하나가 오역 정정과 명서도면 2개 절차 진행하는 거. 이 두 개를 언제 할 수 있는지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국어 번역문은 국어는 제출 기간에 할 수 있는 거고 국어 번역 제출 기간이 지났으면 오역 정정과 명서도면 보정 2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쟁점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도 발명의 설명 기재된 발명은 특허로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고 싶으면 첫 번째, 명서도 보정 가능하면 명서도는 보정을 통해서 청구범위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출원을 진행이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다만 명서도는 보정이 안 되는 경우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간상 특허 결정 후라던가 아니면은 또 상황상 보정각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때는 불가피하게 출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출원 하나 더 하는 것은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얘는 특허 결정 후에도 가능하고 보정각하 우려가 없으니까 보정각하 상황에서도 얘는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할 수 있으면 얘하고 얘가 안 되면 일로 가라. 어제와 똑같습니다. 국어 번역을 할 수 있으면 고용하고 그게 안 되면 오역 정정과 명서도면 보정 조처 2개를 해라. 그 파트 여기도. 이게 옛날에 이제 많이 GS나 쟁점화됐던 사안입니다. 발명의 설명만 기재된 발명. 간단히 알아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변경 출원, 국내 우주 별도 출원인 거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메인은 보정하거나 분할하거나 이거지. 변경 출원 그냥 막 보론용으로 쓰세요. 뭐 변경 뭐하러 합니까? 근데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쓴 겁니다. 국내 우주도 아무거나 다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명세서의 배경기술 또는 정례기술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 지금 이거 짧게 써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얘는 기출문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놓고 굉장히 큰 100점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 제가 사례지 핸드북에 다 답안지 넣어놨으니까 똑같이 쓰세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조 9항 이게 이제 형식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개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명세서제도 형식을 완화한 게 있다. 그거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발명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범위 가겠습니다. 청구 범위도 이거 먼저 필기를 좀 하고 갈까요?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는 42조 사항 1호, 사항 2호, 8항, 이게 시행령 5조죠. 그 다음에 45조, 이거는 시행령 6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42조 4항1호 빼고 다 나왔었습니다. 42조 4항1호는 좀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제 사례제 핸드북에는 42조 4항1호 쟁점도 넣어놨어요. 나머지 2, 5, 8항, 45조는 다 기출됐습니다. 42조 4항1호는 우리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에 써 있는 그 어떠한 그 문장 뭐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청구에 써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각각 발명의 설명에 그대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발명의 설명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42조 3항1호 위반인데 발명의 설명에는 딱풀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 범위는 접착수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청구에 써 있는 접착수단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설명에 어디에도 없어요. 대충 비슷한 게 딱풀인 것 같아. 그래서 42조 4항1호 쟁점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 있어요. 뭔지 알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청구 보험에 써 있는 단어가 발명의 설명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시고요. 결론부터 잡아드릴게요. 없으면 그 다음에 답안지 이거 쓰는 겁니다. 없어도 추론식 기후상식상 발명의 설명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뭐 일반화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못한다. 그랬을 때 위반됩니다. 3항1호나 4항1호나 똑같아요. 명세서의 실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발명의 설명에 컨트롤 C 컨트롤 V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기술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노. 추론식 기술상식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노. 항상 제가 얘기했었죠. 이 포인트 1차 때는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특허업계에서는 어떤 걸 해석할 때 기재 플러스 추론식 기술상식 집어넣는다. 그래서 기재 없어도 추론식 기술상식 괜찮으면 괜찮다. 요런 논리. 그 논리로 답안 딱 구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2조 4항이요. 이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약, 주로, 바람직하게 내나면서 이중안정. 그 다음에 판매처, 제조처. 뭐 판매처라고 할까요? 청구항에는 발명의 구성을 써야 되는데 한국공업에서 제조한 딱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점도가 10에서 70인 딱풀, 끈적끈적거림이 10에서 70인 딱풀 이렇게 써야지. 한국공업에서 제조한 딱풀 하면 딱풀이 그게 뭔데? 어떤 물건을 어떤 성질을 갖는 물건인데 그래서 그게 판매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이게 나와갖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조성비 퍼센트. 조성물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화합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조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학 발명에서 대다수 하는 것들이 다 조성물인데 약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각 화합물들이 몇 퍼센트 섞여 있는지 그 함량을 특정하는 걸 조성비라고요. 이 조성비라는 것을 퍼센트와 부로 쓸 수 있는데 퍼센트로 나오게 되면은 저 기재불비 조건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 그게 2차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나오면은 42조 4항 위반입니다. 찾아내시면 돼요. 숨은 그림 찾기 문제죠. 청구항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있는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심시하면 나옵니다. 얘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얘는 특히나 시행령 5조 5항하고 6항 잘 보세요. 5항이 태길적 기재인가요? 저도 좀 항번호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에는 각 항번호를 태길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또는으로 가거나 미시나 내지로 할 거면 중언어 하나를 꼭 붙여야 돼요. 그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1차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이 이 이상 인용하고 있는 항을 또 2 이상 인용하면 안 돼요. 이 1차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단일성. 얘는 심시하면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자주 나왔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만 누락하지 마세요. 이거 실무하시는 분들도 두 가지 조건이라는 걸 갖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1호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2차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상응하는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데 상응하는 개념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통점. 그 다음에 2호가 이 1호의 공통점이 개선된 것일 것. 이걸 우리가 판례에서는 신규 진보성을 갖출 것이라고 본다 했었죠. 공통점이 신규 진보할 것. 신규 진보할 것. 이걸 신규 진보하게 되면 이 공통점이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라고 해요. 공통점을 기술적 특징이라고 하고 신규 진보성까지 갖춘 공통점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출문제는 1호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오. 각 청구항별로 공통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례형 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과 그 결론 잡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책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청구 범위 기재 방법 1번은 42조 사항 1호, 사항 2호 그 다음에 42조 6항을 개관한 거고요. 2번 42조 사항 1호 취지. 여기는 취지가 42조 3항 1호하고 똑같아요. 취지가 발명의 공개 목적입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발명을 공개하고 그 발명의 설명이 공개된 것까지만 청구 범위에 써라. 그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이 쓰지 마라. 이 공개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 내용 42조 3항 1호와의 구별. 이거 1차 때 많이 했고 제가 사례진 핸드북에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도 넣어놨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약학 분야에서는 42조 사항 1호도 이거 실시에 있기 없기로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실시에가 없고 추론 시 기술상 식상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럼 42조 3항 1호 위반과 동시에 42조 사항 1호 위반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는. 왜냐면 얘하고 취지가 똑같다 했잖아요. 공개. 그러니까 같이 적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판사님이 거절유가 다른데 왜 똑같은 판단 기준이냐 하면서 나누래요. 나누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시에 있기 없기로 가고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단어가 있기 없기로 가라. 나눈 이유는 거절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인들 우리가 1차 때도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절유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나눠라가 역사적으로 첫 번째가 신규 진보성 나눠라. 옛날에는 선택 발명이나 이런 거 신규성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진보성 없으면 신규 진보성 다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신규성 판단 기준 따로 만들고 진보성 판단 기준 따로 만들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완성 발명과 42조 3항 1호 구분해라. 거절과 다른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 미완성 발명과 42조 3항 1호 구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42조 3항 1호와 42조 4항 1호 구분해라. 이렇게 구분해라 라인. 구분해라의 목적은 거절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 기준으로서 적용해라. 다만 이거는 이제 수업 외적인 사담인데 일부 강사님들이 또 내용을 잘 몰라갖고 판례에서는 미완성 발명과 42조 3항 1호는 거절유가 다르니까 구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미완성인과 동시에 42조 3항 1호 위반이라고 얘기했죠.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최근에는 미완성과 42조 3항 1호를 구분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책을 써놨다고 저한테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거 완전 잘못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미완성과 42조 3항 1호는 구분이 돼요. 우리 1차 판례 강의에서도 있었죠. 거절은 구분이 되고 판례에서도 구분을 하라고 했어요. 다만 미완성에 해당하면 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발명자도 효과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랬죠. 발명자도 모르면 제3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완성에 해당하면 당연히 42조 3항 1호 위반입니다. 반대로 42조 3항 1호에 위반됐다고 해서 무조건 미완성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하라고 판례가 얘기한 거고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실험 데이터 쓰지 않으면 미완성으로까지 취급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미완성이면 당연히 42조 3항 1호 위반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별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사담이었습니다.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서 잠깐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45상항1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청구 범위와의 관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화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요. 45사항의 규정상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추론식 기술 수준과 명세서 기재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장 써도 되고요.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장 써도 됩니다. 그게 나번에 있죠. 나번 청구에 기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런 단어들 많이 써요. 뭐 가번이나 나번이나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나번의 문장을 요즘에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답안지를 써도 좋습니다. 그게 다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고 안 돼 있더라도 추론식 기술상식상 일반화가 가능하면 오케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3번 위반 유형,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심사 기준에 있는 예시들인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3번 42조 사항 이후 이건 단어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라. 특허로서 보호 대상이니까 제3자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써라. 이런 내용이고요. 위반 내용, 여기서 나머지는 빼고요. 그 1번 위반 내용에서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동그라미.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밑에 줄, 예를 들어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가 약간 이거 바람직하게 나오고 비슷한 겁니다. 이중한정. 예를 들어서 large A, 필요에 따라서는 small A1 또는 small A2,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search as 이런 거. 다 이런 게 바람직한 이중한정이에요. 이중한정. 도대체 레이지를 A로 할 거냐 아니면 스몰 A1으로 할 거냐, 한정을 이중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주로, 이거 맨날 나오면 주로 주성분으로. 이 정확하게 주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치로 써줘야 돼요. 50 내지 70% 뭐 이렇게 써줘야지 주성분으로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빼고. 그 다음에 3번 0을 포함한 수치 한정,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거 말고 120에서 200도씨, 바람직하게는 150에서 180도씨, 이게 이중한정이에요. 너가 지금 청구항이 120에서 180이냐 아니면 150에서 180이냐, 120에서 200이냐 150에서 180이냐, 뭐냐 도대체 이거. 하나의 청구항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독립항에 120에서 200을 쓰고 종속항으로 빼야 돼요. 150, 180에. 그게 바람직한 이중한정. 그 다음에 다른 건 넘어가시고요. 밑에 청구항의 상업상의 이점이나 판매지역, 판매처, 이거 한국공업에서 제조한 뭐 딱풀, 한국공업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판매처. 그 다음에 밑에 조성비가 퍼센트로 기재된 경우, 여기 이거는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나눠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이거 많이 했었죠. 항상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항 많이 쓰는 스타일이 이런 식입니다. 뭐 이루어지는이나 구성되는, 이걸 많이 쓰고요. 개방형에서는 포함하는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얘를 유기적 결합관계라고 하고, 유기적 결합이라는 것은 구성 1, 구성 2 플러스 구성 3이라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또는으로 가면 그걸 마쿠시라고 합니다. 구성 1 또는 구성 2 또는 구성 3. 마쿠시와 유기적 결합의 레인지가 달랐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폐쇄형이라고 하고, 여기를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개방형으로 가게 되면 이 구성이라고 구성이하고 구성 3 포함되는 여기에 함량비가 있을 거예요. 구성이가 뭐 10에서 20%, 얘가 뭐 20에서 30%, 얘 40에서 50%. 그랬을 때 개방형으로 가면 두 가지 요건을 불만족하면은 위반.
근데 폐쇄형으로 가면 얘네들 함량비가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위반 이렇게 되죠. 얘 외우는 건 쉽습니다. 최대치로 더하면 미달이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분의 최대치를 다 더했는데 100미달. 그 다음에 하나 최소치 나머지 다 최대치. 그러니까 최대치 쪽이 많으면 미달이면 위반입니다. 반대로 모든 최소치 더했는데 100초가. 최소치로 다 더하면 오바면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최대 나머지 모두 최소치 더했는데 100초가. 그럼 위반입니다. 폐쇄형은 4가지를 만족해요. 개방형은 100미달이어도 괜찮아. 100미달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최소치 다 더했는데 100미달이다. 괜찮아. 아니죠. 뭔 헛소리예요. 미달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모든 최대치 다 더했는데 100미달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본서 보시면 폐쇄형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라도 위반되면은 위반이고요. 개방형인 경우에는 미달은 괜찮습니다. 초가, 니은, 디귿만 위반되면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이거는 뭐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써 있어도 다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걸로 할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가지 말라는 사무실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일할 때도 이걸 갖다 의견서 많이 냈는데 이거 약 아니면 주로 판매처 이런 애들 이 애들은 써 있어도 출원식 기수상식상 약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어. 뭐 5도에서 10도씨야. 주로도 뭐 50%에서 60%야. 그게 출원식 기수상식상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로라고 하면 정확히 몇 %에서 몇 %인지 알 수 있어. 뭐 판매처도 한국공업이 생산하면은 그거 점도가 10에서 20이야. 그걸 다 알아. 다 알면 사실 상위 의에 위반되지 않아요. 요런 심사 실무상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도 여기 뭐 있기 없기 중에서 있기네요. 있어도 출원식 기술상식상 명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상위 위반이 아닙니다. 그건 뭐 예외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단 방법. 이거는 우리 1차 때 판례에서 했던 건데 천공에 기재된 용어만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발명의 설명 참작해서 각 사건마다 이 사건에서는 발명의 설명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참고하고 저 사건, 남의 사건에서는 발명의 설명을 보고 어떤 의미로 참고했는지를 판단해서 각 사건마다 이 청구 범위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라. 이런 내용인데 답안지에 쓸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1차용 판례지 2차에서는 거의 쓸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서를 외우실 때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거니까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 취지와 판단 기준을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 사례지 핸드북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42육항. 얘는 시험지 나올 일이 거의 없고 만약에 답안지에 쓰게 되면 보론 정도인데 1차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는 청구항에다가 기능적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화합물을 쓰거나 하면 무조건 거절시켰습니다. 무조건 45사항 위반시켰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선진국은 아니다 보니까 화합물질에 대한 개발은 선진국들이 할 것 같고 그걸 특허를 주기 시작하면 선진국한테 기술 잠재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물질 발명을 특허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청구범위 물질 있으면 다 거절시켰어요. 그러다가 외국이 압박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는 물질 특허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게 42조 6항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능적으로 쓰면 이거 레인지 어디까지인지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무조건 거절했었는데 지금은 기능적으로 써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42조 6항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문장이 써 있다는 이유만으로 44항 위반했으나 지금은 그게 써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를 후이시하는 거죠. 46조 6항. 알고만 계시면 되고 답안지에는 보론용 정도만 나오지 거의 메인 쟁점으로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위반 시치급 청구범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이건 청구일출 유예제도네요. 그러면 1년 2개월 3개월까지 청구범위 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재항목을 위반한 경우는 거절이오고 40조 8항
다항제라는 게 청광을 2 이상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거 시행령 5조 찾기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제 기출문제 이미 출제했는데 이거 1, 2차에서 많이 출제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 구분해서 찾고, 청광을 여러 개 줬을 때 얘는 독립항이야? 얘는 종속항이야? 종속항이면 누구의 종속항이야? 요거 찾기. 독립항 종속항 찾기. 그 다음에 거기요. 4번 관련 문제. 독립항 종속항 찾아갖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찾아내면 요거. 이렇게 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행령 5조 특일적 기준에 2 이상 인용한 거 이런 거 찾기랑 독립항 종속항 구분해서 종속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요거 쓰는 거. 먼저 위반사항 찾기. 위반사항 찾기 주요 쟁점 먼저 보시면은요. 2번 다항제 기재 방법에서 로마자 1번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청구항에 여기 말미 발명이 2개 있으면 안 돼요. 하나의 청구항에. 요 구성이 여러 개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미가 2개 이상 있으면 여기 위반됩니다. 시행령 5조 2항 위반. 시행령 5조 2항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령 5조 2반 위반. 그 다음에 인용 번호 써야 된다. 그게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요 앞에다 쓸까요? 전술한항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위반. 뭐 제1항에 있어서 제2항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지. 전술한항에 있어서 번호 안 쓰면 위반. 오조상. 그리고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는 택일적 기재해야 된다. 얘는 100%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이 라인이 나오면. 그게 뭐 제1항, 제2항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청구항 1, 청구항 2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명칭 자체는 자유롭게 다 가능합니다. 청구항 1, 청구항 2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또는으로 연결하던가 미시나 내지로 갈 거면 중원안을 꼭 붙여야 됩니다. 참고로 또는은 중원안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내지하고 밑은 내지는 연속된 숫자일 때 내지라는 걸 쓰고 밑은 연속되지 않을 그런 연속 관계가 아닐 때 이제 밑을 쓰는데 뭐 하여튼 이 내지는 3개 이상인데 연속될 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밑이나 내지가 나오면 중어나 꼭 있어야 된다. 이것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시행령 5조 6항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이상을 인용하고 있는데 각 인용하는 항들이 또 이 이상을 인용하고 있는 데를 찾아내세요. 이건 너무 쉽죠. 1차 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항. 밑에 걸 인용하면 안 돼요. 청구항 3에서는 청구항 4, 5, 6 밑에 걸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8항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독립항과 종속항. 독립항과 종속항. 잠시만요. 제 기본 강의 최대한 2월 안에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진도를 빼서 여러분 3월부터는 사례를 보시고 또 GS 연습하실 수 있게 기본 강의는 속도를 내서 빨리 빼겠습니다. 기본서는 이번 주에 출간될 겁니다. 기본서는 출간이 되면 벨리사스쿨의 출간 소식 공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벨리사스쿨 앱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변리사스쿨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앱에 지금은 꾸준히는 안 올라가는데 우리 이제 학원 직원들이 꾸준히 최신 판례 나오면은 올릴 겁니다. 즉각적으로 최신 판례들 나오면은 판례 올리고,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거 올리고요. 뭐 암기할 문장 같은 걸 이제 퀴즈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책 출간 소식과 강의 개강 소식을 또 올릴 겁니다. 알림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그래서 책이 나오면은 앱과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나온 후에는 사례제 핸드북, 기출문제집, 판례노트 핸드북 이렇게 연달아서 쭉 나올 겁니다. 2차 교재는 그렇게까지만 나와요.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항, 종속항 구분 가겠습니다. 종속항은 항을 인용하면서 플러스 이 인용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해야 돼요. 한정하는 것은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하는 거고, 이거 전부 다 사례형 문제로 나옵니다. 청구항을 직접 줍니다. 그럼 거기서 제1항에 있어서 A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A는 스몰 A1인 이런 걸 한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하면은 한정 종속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는 이건 구성 요소를 더 추가하는 걸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C를 더 포함. 어떤 구성을 더 포함. 이런 부가입니다. 한정과 부가가 되어 있으면 종속항. 그 다음에 독립항은 인용을 안 하거나 또는 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한정이나 부가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치환이나 변경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또는 아예 발명의 카테고리가 달라요. 카테고리 상위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어, 1항이 필통이야. 2항이 제1항에 따른 필통의 제조 방법. 이렇게. 그럼 1항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1항의 구성을 한정화가 부가한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발명 청구했을 때 이걸 독립항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뭔가를 인용하는 걸 주면서 인용하는 애들 중에 종속항이냐 독립항이냐 구분해 보시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종속항은 한정이가 부가다. 한정 부가 아니면 다 독립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정 부가 아니면 다 독립항이다. 4번 관련 문제.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종속항은 한정 부가예요. 한정 부가로만 찾아내시고 그게 아니면 다 독립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런 종속항을 왜 쓰냐. 가번 심사 단계. 심사 단계에서 단계별 심사가 가능합니다. 심사는 청구항별로 심사 청구를 납부하기 때문에 청구항별로 심사가 나와요. 1항이 독립항이고 2항이 종속항일 때 1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주고 2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줍니다. 단계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독립항은 거주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었죠. 이게 청구항 1이면
독립항이라고 써볼까요? 얘가 독립항이면 얘를 독립항이라고 그러고 얘를 종속항이라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거절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독립항에 대해서는 거절을 통지하고 종속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기본서 뒤에서 나올 건데 올해 기출문제도 했었습니다. 이 심사에 대한 출원인 측의 대응 방향. 파지티브 심사라고 해서 심사관님이 요즘에는 출원인한테 종속항은 특허 가능해. 특허 가능하다는 의견도 줍니다. 그러니까 거절 이유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특허 가능하다는 의견도 같이 통지해줘요. 그걸 포지티브 심사라고 해서 심사에 대한 심사관님의 긍정적 그 심사 그리고 출원인의 대응 방향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이제 기본서에서 뒤에서 할 겁니다. 단계별 심사라는 게 종속항을 쓰게 되면 독립항은 거절이 받는데 종속항은 특허가 난다는 걸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독립항 버리고 나는 종속항으로 할게 이렇게 돼요. 만약에 종속항을 하지 않았으면은 독립항이 거절이고 나오고 어디까지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단계별 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단계에서는 독립항은 레인지가 좀 넓기 때문에 야, 그 단어 좀 이상하지 않아? 말싸움이 들어가요. 제3자가 침해자가 막 생뚱맞게 야, 그거 좀 말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막 내 거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말장난합니다. 근데 종속항 레인지가 좁다 보니까 그런 말장난의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 행사에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분쟁의 소지가 적다라고 좀 써놨는데요. 그거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종속항인지 구분하고 종속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 알아두세요. 한 번 더 나올 때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조. 45조까지만 진행을 일단 좀 하겠습니다. 45조. (45조)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여기로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1호 쪽으로. 1번 의취지.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1군의 발명에 해당하면 여러 가지 독립항을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독립항을. 2번 판단 방법. 1번 시행령 6조.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져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그 상호 관련성은 특별해야 된다. 특별하다는 게 선행기술에 비해서 신규 진보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2번 상호 관련성. 그동안의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서 나왔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은 독립항으로 공통점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기출문제 나왔고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 상호 관련성 공통점은 꼭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상응해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심사기준 문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어떤 청구항에는 스프링이라고 써 있고 어떤 청구항에는 고무블록이라고 써 있던 겁니다. 청구항일은 고무블록 플러스 A인 발명. 청구항 2가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스프링 플러스 B인 발명. 이래 되면 이거 A하고 B 다르잖아요. 그 여기도 고무블록 스프링 다르죠. 하지만 이게 6조 1호를 만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둘이가 뭘로? 고무블록이 이제 탄성이에요. 탄성. 스프링도 탄성이라 이게 탄성. 눌렀다 뗐다. 고무블록은 눌렀다 떼졌다. 이게 탄성으로 공통점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얘를 탄성 플러스 A로 가고 얘는 탄성 플러스 B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공통적 특징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응하는 게 있으면 그 상응이 탄성, 그럼 그걸로 기적 특징을 잡을 수 있다. 이 6조 1호. 그 다음에 6조 2호는 이 탄성이 신규 진보하면 6조 2호가 되는 거고요. 그 탄성이 신규 진보해야 얘네들은 당위성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6주 이유가 생각보다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X 물건과 X 물건의 생산 방법, 그 다음 Y 물건과 Y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 이거는 이제 Y 물건을 상관련성 인정입니다. 기출문제는 Y 물건과 Y 물건 취급 물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볼펜의 작동장치와 볼펜 이렇게 나왔어요. 볼펜의 작동장치와 볼펜. 그러면 이제 볼펜으로서 공통점이 인정됩니다. 볼펜의 작동장치와 볼펜. 제일 많이 하는 게 물건과 물건의 제조 방법 이런 걸 제일 많이 해요. 물건과 물건의 제조 방법 물건으로 공통점이 인정돼. 3번 특별한 기술적 특징. 이건 생각보다 2차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 2번에 상호 관련성 있는 것이 신규 진보성을 갖추게 되면 6주 이유를 만족하게 됩니다. 45조 위반은 거절이 오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할 추론하면 돼요. 분할 추론. 나누는 거죠. 이거 필기 마저 써드릴까요? 생각보다 기출문제가 이유가 안 나와갖고 탄성이 신규 진보하면 그러면 시행령 6조 2호를 만족하게 되는 거고 이것까지 다 만족해야 45조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1호와 2호를 다 만족해야 45조가 되는 거예요. 45조였습니다. 45조는 1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말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항은 볼펜의 작동장치인데 2항은 볼펜이야. 그러니까 말미의 발명이 누구는 A고 누구는 B야. 발명들이 달라. 아 그러면 45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45조. 서로 다른 발명을 추론했네. 그러면 1군이 되면은 오케이. 1군이 안 되면 추론 나눠라. 마지막이 청구항별로 좀 다르게 써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구항 기재 스타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PBP 뭐 심심하면 시험 문제 나오죠. 아주 심심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